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특히 포항의 이재민 여러분, 지난밤 편히 보내셨습니까? 오늘로써 지진이 발생한 지 딱 일주일이 됩니다. 아직도 10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수험생들, 불안함 속에 시험을 치러내야 합니다. 여진이 일어나면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 졸이는 심정이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도 오늘 꽤나 마음을 졸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에 10달가량 이어진 헌재 소장의 공석 사태가 과연 오늘은 해결이 될지 아니면 또 연기가 될지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험난해진 미국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 85명, 85명이 미국에서 무더기 입국 거부를 당했어요. 네, 85명의 우리 국민들이 지난 19일에요. 애틀랜타 공항으로 미국에 들어가려다가 거부를 당했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통한 관광비자 이스타라고 하는데 그걸로 입국을 하려 했는데 입국 목적이 다르다 이런 이유로 이런 조치를 당했다고 하네요. 그들이 써낸 것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미국 내 체류 주소를 잘못 기입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는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 돌아오고 나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 미국이 항공편 입국자 보안 규정을 강화한 뒤에 한국인 여행객이 한꺼번에 이렇게 입국 거부를 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범죄 혐의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가 알 수 없는 상황. 파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85명이 입국 거부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조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미국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미국행이 막힌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 또 LG전자 세탁기를 두고 120만 대 초과 물량에 대해서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월풀이 삼성, LG를 겨냥해서 제기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라고 하는데 그 청원에 따른 심사 결과죠. 월풀은 그 애초에는 일괄 50%의 관세를 요청하긴 했지만 일단 120만 대 초과 물량에 대해서만 고율 관세를 두기로 했고요. 최종 결정은 60일 이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됩니다. 미국 무역으로는 이렇게 마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를 또 보여주네요.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의식을 찾은 귀순 병사의 입입니다. JSA를 통해서 귀순한 북한 병사, 다행히 의식은 회복을 한 거죠. 대화가 가능한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요. 귀순 당시에 복부, 폐 등에 6군데 총상을 입었죠. 2차례 큰 수술을 받았는데 위험한 고비는 일단 넘긴 것 같습니다. 북한 병사 요청에 따라서 한국 TV를 틀어주고 또 무사히 한국에 왔다 이런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병실에는 태극기까지 걸어줬다고 하는데요. 해당 병사가 자신을 25살 오아무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름도 얘기했어요. 이 점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치 이국종 교수가 오늘 오전 11시에 귀순 병사의 수술 상태 등을 브리핑할 계획이거든요. 한번 지켜보시죠.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분열 직전에 멈춰선 국민의당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끝장 토론 있었습니다. 2시부터 7시까지 경론이 이어졌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 연대를 넘어선 통합을 거듭 강조했고요. 안철수 진영은 이에 가세를 했죠. 반면 호남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는 반발이 거셌는데 특히 정동영 의원은 통합을 거론하지 않겠다던 안 대표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과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아예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안 대표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결국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는 가능하다. 선거연대는 추후 논의하자. 이러한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그쳐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끝장 토론이었는데 끝장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포항 지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던 수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진앙지 인근인 포항시 흥해읍 일대는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예,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지났지만 고통은 진행 중입니다. 여진 계속되고 있고요. 1168명의 이재민이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능시험을 치러내야 합니다. 다만 정부의 빠른 상황 판단, 또 초기 대응 덕분에 더한 혼란은 막았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 첫 순서 그 빠른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큰 과제를 안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요새 밤잠은 좀 주무세요? 예, 저보다는 정말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하고 그렇죠. 포항에서 고생하시는 이재민들이 더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뒷바라지 한다고 하지만 여기저기서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혼나고 계세요. 예. 지금 일단 포항 상황은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받고 계세요? 일단 아마 그동안 여러 가지 고통받던 이재민들께서 예. 오늘 22가구입니다만 오늘부터 일단은 그동안 LH공사 등에서 마련해준 이제 임시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예. 많은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텐트에 계시던 분들 가운데 집이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분들은 LH공사의 주택으로 LH공사에서 이제 제공한 예. 임시 거주지면 임대주택이라든가 예. 또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분들은 지난번에 흥해체육관에서 많이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다 조금 부족하지만 각 가구용 텐트를 치고 이제 방역도 해서 그리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포항 보면서. 예, 결국은 정말 내일까지 수능 시험을 칠 때까지는 더 이상 예진이나 이런 게 나지 않아서 그렇죠. 학생들이 차분하게 시험도 잘 치르고 그리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기가 지금 그걸 제일 그렇죠. 걱정이죠. 지금 그렇죠. 사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마련해서 이재민들 옮기고 이런 것들이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네. 지진은 이게 나면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 그렇습니다. 힘으로. 지금 여러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예. 일단 났을 때 피해를 줄이고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 극복하는 것뿐이지 그걸 미리 예측한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죠. 이웃 일본을 보더라도 예.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일이 큰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텐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요, 장관님 혹시라도 내일 시험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그럼 해당 지역의 그 지진이 난 해당 지역의 학생들은 일단 대피를 하는 거죠. 시험 치다 말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워낙 이제 미진 잠깐 진동을 느낄 정도라면 시험을 속행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일단 감독관께서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라. 그리고 그 조치에 따른 피해난 이런 책임은 절대로 감독관 선생님들한테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혹시 예진의 여파가 난다면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데가 이제 포항 지역이니까 교육부총리께서 직접 아마 포항에 내려가셔서 고사 본부가 아마 차려지는 그 교육청에서 같이 상황을 같이 점검하실 겁니다. 내일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아예 포항에 가서 진두지휘를 하시는군요. 가 계셔서 혹시라도 무슨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판단을 내려주시고 그 소위 감독관 선생님들이 큰 부담 없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겁니다. 지금 발표를 보니까 만약에 수험생들 중에 이제 시험을 못 치르는 여진으로 시험 못 치르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데. 아마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의 안전이니까요. 그들이 여러 가지 참 포항 학생들로서는 여러 가지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안정이 안 되고 우선 각 학교마다 지금 휴교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 시험을 친다는 게 학생들한테는 가혹한 일이지만 그러나 전국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학생들이 이런 이 자연재난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 피해를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혹한 일이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는
교육당국은 교육당국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가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별도의 구제책이라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형평성 차원에서? 아마 이제 결국은 이제 사회적으로 혹시 그런 학생들이 뭐 그것 때문에 혹시 특혜를 받지거나 뭐 이런 오해가 있을 텐데요. 뭐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을 거고요. 누가 보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 상식선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거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단계인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내일 예. 수능이라는 행사 자체가 예. 특히 또 지진 때문에 일주일 연기된 이 행사가 예. 어쩌면 국가적 행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무사히 잘 치러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 뭐 온 국민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 그렇게 지진이 또 여진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정도로 복잡하게.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뭐 자꾸 정부로서는 최악의 어떤 행동 지침이랄까 이거는 이제 마련해서 예.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정부도 학생들도 또 국민들께서도 이 상황은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차분히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지녀주시는 게 예. 그나마 어떤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가장 좋은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취자 공공수님 외에 여러분이 좀 궁금하시다면서 문자를 주고 계세요. 네. 그 수능 일주일 연기라는 그야말로 초유의 결정. 이게 김부겸 장관의 현장 시찰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진짜 가보니까 영 안 되시겠던가요, 그때? 예, 이게 조금 우선 제가 결정했다는 거는 과장된 거고요. 저희들이 우선 이제 이재민 수용소라든가 이런 데서 그 학부모들의 항의라든가 혹은 차 안에서 쭈그리고 그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보긴 했지만 이 심각성은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계시던 교육감님, 교육장님들하고 학교장 선생님들 또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모이셔서 내일이 시험인데 그 전날 집에도 못 들어가는 이 학생들을 데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라고 한다는 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제자들한테 참 그런 요구를 못 하겠다라는 어떤 정말 절박한 말씀 하셔요. 그 말씀을 그런 들으신 내용을 거예요, 현장에서. 교육부총리께 저도 저 나름대로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이 6,000명 가까운 포항 지역 학생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강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머지 국민들이 또 나머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좀 불편을 감내해 주신다면 이건 연기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건의를 교육부총리께 드렸죠. 그래요. 근데 이제 수능 연기라는 게 사실은 원치 않는 수험생도 있을 수 있고 또 수능일 기준으로 해서 각종 일정을 짜놨던 업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혹시 더 커지면 내가 책임을 떠안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고민 같은 건 그 순간에 안 드셨어요? 예,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특히 심지어 현장에 계시던 그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교육감님도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포항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혹시 이 문제에 혼란에 빠지면 어떡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000명의 학생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찌 보면 그들이 개인이 당한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종의 천재지변이라는 거는 그들이 당한 불행인데 그걸 우리 외면하고 나머지 59만 명의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조금 불편함을 견디시면 되지만은 그 학생들은 만약에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 거는 평생에 그게 한이 되지 않겠어요? 장관 인기 이런 거 따질 겨를은 당연히 그런 거 생각 안 하셨던 현장에서 그걸 한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빠른 결정하셨고 또 재난 문자가 빨리 전송된 것도 잘하셨다. 그거는 기상청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걸 느껴서 시스템상 그런 전국적 재난은 기상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기상청이 이번에 잘 대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조주 형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시험 연기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런 지금 격려의 문자들 보내주고 계세요. 김부겸 감사합니다. 행자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장관님 이제 앞으로가 걱정인데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분석도 나오고 대책도 나오고 이런 와중에 포항의 지열발전소가 이게 지진하고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할 때마다 지진이 발생해왔다는 이런 데이터도 보고가 되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상용화된 지열발전소는 아니고요. 2010년부터 이제 서울대학교 지질자원연구소 등의 정부기관하고
민간이 합동으로 이제 R&D입니다. 연구를 하는 도중인데 예. 물론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는 사실이겠죠. 그 물을 주입했을 때 그 인근에 예. 어떤 그 지진이 관측이 되었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산업부에서 뭐 본인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관련성이 미흡하다지만 일단 추가적인 일단 뭐 실험이라든가 공사는 일체 중지했습니다. 다만 외국의 전문가들까지 초빙을 해서 빨리 정밀 진단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뭐 규모가 제법 큰 지진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예. 한 100만 톤 이상의 물 주입이 쭉 외국의 사례로 보면 그런데 예. 뭐 지열정에 그동안 한 3천 톤 정도 물을 주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전국에 진동이 전달될 만큼 그런 큰 지진 또 그런 에너지를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게 현재 판단입니다만은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이상 빨리 적극적으로 정부가 그런 연관성이라든가 과학적인 인과성에 대해서 빨리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점검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일단은 네. 직접적인 영향은 뭐 미흡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전국적으로 예. 그런 에너지가 전달되려면 예. 이 지각의 판에 있어서의 큰 뭐 충돌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서 달리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외국의 전문가까지 초빙해서 빨리 저희들이 과학적인 정밀 진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뭐 지진에 관한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장관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남은 뭐 우리 앞으로 발생할 지진들 우리가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니까 이런 장기적인 대책들은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재 선생님 마지막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실래요?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김부겸 장관님. 무엇보다도 지금 거기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이재민들 그리고 포항 시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원봉사나 선거 모금에 적극 좀 참여하셔서 포항 시민들 또 이재민들이 외롭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 정말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온 국민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계속 좀 포항 과메기도 많이 좀 사주시고요. 과메기도 많이 사 먹겠습니다. 고생 좀 계속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 수능이잖아요. 네, 오늘 예비 소집이 전국적으로 다시 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내일 비와 눈 소식이 또 있네요. 이번 수험생들은 지진에 비와 눈까지 참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 됐어요. 네. 수험생, 특히 포함 지역 수험생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안 좋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 청취자들이 막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자로 계속 보내주시고요. 행간 들어가죠. 어제 야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김원석 선수의 갑작스러운 방출 소식이었는데요. 이 SNS상에서 막말을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니까 결국 한화 측이 김성수를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일종의 방출을 한 거죠. 이 SNS 막말로 방출까지 된 한화 김원석 선수.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김원석 선수 SNS에서 뭐라고 했길래 이런 거예요? 저도 내용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요. 야구 선수 하면 최소한 자기가 소속된 팀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팀을 무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팀 동료를 잘생긴 XX 다 죽어야 돼. 트레이드 잘 갔어. 다른 팀으로 가길 잘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잘생긴 XX? 네. 그러니까 연고지가 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를 멍청도라고 부르면서 지역 컬러랑 나랑 안 맞는다 이런 지역 감정까지 드러냈습니다. 또 자기 팀 치어리더를 향해서 우리 팀 치어 안 그래도 제일 X같이 생겼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제인이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빨갱? 네. 이게 빨갱이라고 하는 표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 내용은 김 선수가 지난 7월부터 팬클럽 여성과
비공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한 말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 메시지는 아니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까톡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은 것을 이 여성이 다른 친구한테 그걸 보여줬는데 그게 캡처가 돼서 온라인 되네요. 커뮤니티에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팬들의 공분을 사면서 결국은 이렇게 방출까지 된 겁니다. 물론 사적인 대화 내용이라고는 합니다만 일단 공개가 된 이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팀에서는 뭔가를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방출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어물쩍 덮으려다 이를 더 키웠다입니다. 그래요. 김 선수의 막말 파문, 이 하나 측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막말이 처음 알려진 게 지난달 초입니다. 한 달 된 거예요. 예, 일부 대화 내용이 캡처가 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가 됐거든요. 예, 예. 이때부터 막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 측이 일본 미야자키에서 훈련 중이던 김 선수를 귀국시킨 시점이 거의 한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예, 예. 그나마 이때 김 선수를 통해서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으면 되는데 예. 벌금형만 내리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노한 팬들이 대화 내용을 더 공개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예. 더 추가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건데요. 급기야 팀 내 선수들까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난 다음에야 예. 방출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팬심, 민심이 다 돌아서고 난 뒤에야 그렇죠. 그럼 방출하겠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들이 SNS 막말로 논란이 된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에요. 네. KT 장성우, 기아 윤환주, 이진영, 두산 최주환. 맞아요. 팬들을 비하하거나 정치 성향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됐는데 대부분 벌금이나 자격정지 3개월, 1군 제외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거예요. 예, 예. 사전에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했으면 엄격하게 처벌했으면 다른 선수들이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 그러네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주전 선수다 보니까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문자들도 들어오는데 어쨌든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사태가 커졌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세상 착한 척, 효자인 척, 철든 척, 모르는 척, 팬들을 농락했다입니다. 척. 네. 너무 지금 심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게 제 얘기가 된다 그러면 심하다는 표현을 들을 만한데요. 예. 김 선수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래요? 여성 팬과 메신저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언론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빠 인터뷰한 거 봐. 꽤 재수없지? 세상 착한 척, 효자인 척, 철든 척, 모르는 척, 때론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보고 재수없지 그런 거예요? 네. 아유, 솔직하네요. 솔직하다기보다는요. 왜 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느냐면요. 예. 김 선수는 오뚜기라고 불렸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솔직하다는 건 네. 물론 아시죠? 예, 예. 예. 부산공고나 동의대를 거쳐서 2012년 7라운드 60순위로 지명이 돼서 하나에 겨우 입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적이 부진해서 방출이 됐거든요. 현역 군복무 독립구단 3년을 전전하다가 다시 하나에 재입단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예. 언론들이 그의 입단, 그걸 성공담을 크게 보도를 하면서 김 선수가 그때 인터뷰할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다. 그래서 헬멧 안쪽에 지금이라는 글자를 써놨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에 팬들이 더 감동하고 더 응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척척척이었다는 네. 거예요. 내가 그거에 생각해도 대해서 나 더 분노한 재수없지 겁니다. 할 정도로 나는 거짓말했어가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퍼거슨의 경고는 아직도 유효하다입니다. 영국 축구의 명장. 예, 맞습니다. 퍼거슨 전 맨체스터 감독인데요. 2011년 웨인 루니가 SNS에서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거든요. 예. 그때 루니한테 트위터는 시간 낭비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말의 속뜻은 그냥 시간 낭비야 이런 뜻보다는 공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들 팬들과 소통하고 싶은 욕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팬은 가족이 아닙니다. 응원하긴 하지만 감시자이기도 합니다. 예, 예.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공인으로서 자기 관리를 정말 엄격하게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원석 선수 사적인 대화인데 이거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조종현님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민들이 사랑하는 팬들이 사랑하는 야구 선수이므로 안 된다는 의견까지 좀 팽팽하네요. 입으로 갑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한화그룹 김승영 회장의 삼남이죠. 김동선 씨의 이름이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변호사들을 상대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슈퍼갑질을 했다는 건데 대한변협이 어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협 김현 회장 오늘 첫 순서로 만나보죠. 그리고 어제 여론을 달궜던 또 하나의 사건 바로 워마드 성폭행 사건입니다. 워마드라고 하면요. 극단적인 페미니즘 커뮤니티인데 내가 남자아이를 성폭행했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혐오 사이트 폐쇄 논란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려보지요. 그리고 화제 인터뷰에서는 그야말로 화제의 옷 평창 롱패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평창 롱패딩의 마지막 판매분이 오늘 백화점에 풀리는데 어젯밤에요. 백화점 앞에서 이 패딩을 사겠다고 줄을 선 사람이 수백 명이랍니다. 예, 도대체 이 평창 올림픽 롱패딩 왜 이렇게 인기인 건지 그 심리를 짚어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아들이 논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뉴스 검색어에 오르내렸죠. 바로 김동선 씨. 지난 9월 사석에서요.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하고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슈퍼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까지 잡고 흔들었다 그러죠. 대한변호사협회가요. 어제 김동선 씨를 고발했는데요. 변협이 직접 나선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현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김동선 씨를 고발하셨다고요? 네. 아니 어제 오후에 김동선 씨가 사과문을 내놓기는 했어요. 네. 엎드려 사죄한다. 치료를 받겠다. 이게 뭐 무슨 치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치료를 받겠다. 이 사과 못 받으시는 겁니까? 좀 받기가 힘듭니다. 어허. 왜냐하면은 김동선 씨는 전과가 있습니다. 예. 지난 1월 5일 청담동 술집에서 만취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 2사람의 뺨과 머리를 2-3차례 때렸습니다. 예, 때렸어요.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예. 이동 중인 순찰차에서 발길질해서 유리창을 깨는 등 차량을 훼손해서 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6개월 만에 또 만취해서 거의 유사한 이번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퍼릇이 아주 나쁜 것이지요. 아주 나쁜 것이. 이거를 글쎄요. 술 먹고 행패 부린 걸 질병이라고 강조를 지금 하려고 치료받겠습니다. 이런 건지. 네. 그런 부분도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버릇이 잘 안 고쳐집니다.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도 이번에 따끔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예.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9월에 그날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0명하고 김동선 씨. 어떻게 같이 그날 모임을 하게 된 건가요? 김동선 씨가 그 변호사들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 만취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의뢰인이란 뜻이죠. 예.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한대문을 써라.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김동선 씨 29살이잖아요. 만 28세로 되어 있습니다. 만으로는 28세. 네. 거기 있는 변호사들이 신입. 네, 신입이지만 요즘은 4년 나오고 대학 졸업하고 서울 가서 대개 한 30은 다 되죠. 그렇죠. 자기보다 나이 많은 변호사들이었을 텐데 네. 허리 꼿꼿이 펴고 앉아라. 네. 저는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이게 제일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는 한편 우리 간에는 이렇게 신분 차이가 있다. 나는 너희들이 모셔야 할 고위 의뢰인이다. 이런 그리고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행위죠. 그렇게 말로만 끝났으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 안 갔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폭행까지 간 거예요? 술이 취한 김 씨를 변호사들이 부축을 하자 한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평소에 부하 직원들한테 늘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이제 가셔야죠 하고 이렇게 뭔가 안았겠죠. 옆에서 부축했겠죠. 경찰관에도 호통을 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랫사람으로 보고 네. 평소 술버릇 그대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변호사들이 상당히 화가 나고 당황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항의를 바로 하진 않았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고 이런 일은 처음 당해서 아마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황해서.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 법조인들이시잖아요. 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폭행이다 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법도 한데 네. 9월에 벌어진 일을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는 그건 왜 소가리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직장에서 그 신입 직원들이 연차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봐도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그렇죠. 예. 예. 그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펌도 조직이니까요. 그거를 조직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당장 내가 신입 변호사인데 돌출 행동을 하면은 내 앞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자제하면서 그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로펌 입장에서는 이제 한화 같은 대기업이면은 주요 의뢰인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큰 사건 많이 맡기는 큰 고객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신입 변호사가 나 저 의뢰인한테 맞았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란 말씀이시군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김동선 씨도 아마 그런 약점을 알고 아마 함부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시니어 변호사들한테는 감히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저만 해도 그런 일을 당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아니죠.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신입 변호사들이니까 아마 얕본 거네요.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갑질 피해자하고는 많이 달라요. 아무리 그래도 소위 제일 잘 나간다는 로펌의 변호사들인데 아니 이런 분들도 이런 갑질 피해를 당하나 지금 놀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도덕하고 비뚤어진 재벌이 전형적인 갑질 사건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 약자나 자기보다 의리 지위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이런 천박한 행태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니 변호사들한테도 이랬으니 도대체 이 양반은 그러면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난 1월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업원 2명을 양지병으로 뺨과 머리를 때렸다는데 두세 차례. 그러면 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경찰 순찰차에서 밝히질 한다는 거는 그 법을 좀 가볍게 보는 일이거든요. 아니 순찰차에 시트까지 찢었는데 근데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밖에 안 나와요? 좀 유감스럽고요. 좀 이번에는 김동선 씨가 좀 엄히 처벌을 받아서 좀 인생의 교훈을 좀 받기를 교훈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회장님,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신입 변호사들 피해자들이 김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처벌이 어렵다면서요? 네, 그러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피해 변호사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월에 일어난 사건을 말 못했을 정도로 의뢰 입장, 그러니까 변호사 사회에서는 의뢰 입장에 있는 신입 변호사들이라면 이거 그냥 합의해 주는 거 아닐까요? 뭐 상처난 것도 굳이 알리지 않고? 그날 여러 명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변호사들이 모두 다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혹시나 지금도 처벌을 원하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네. 그래서 저희 대한변협이 진상조사를 해서 혹시 처벌을 원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김동수 씨가 좀 무겁게 처벌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혹시 물밑 접촉 해보셨어요? 그 피해자들하고? 예, 지금 어제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해서 그 가해자와 그 피해자들을 그 공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 나오겠습니까? 그 피해자 중에 이거 합의 안 보겠다,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아마 사태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나라도 진실을 밝히고 좀 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겠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고민 중인 상황. 네. 이번에 합의 안 해주면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지난번 징역 8월 살아나고 또 이번에 대한 형도 또 덧붙여지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지난번에 집행유예 그거는 뭐 효과가 없게 되고 그렇죠. 뭐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되지요. 변호사들을 폭행한 재벌 3세 갑질 논란으로 그러잖아도 사회가 시끌시끌한데 또 이런 일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실제가 됐다는 게 참 마음 아픕니다. 예, 회장님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예. 변호사가 아무런 잘못 없이 의뢰인에게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혔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이럴 진데 힘없는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함부로 할까. 예, 이런 다시는 있어서 안 되고요. 예. 우리가 이런 천민 자본주의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시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김동선 씨 어떤 합당한 처벌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선 씨 하나그룹의 3남이죠. 김동선 씨 폭행 사건 고발을 한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 만나봤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판결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겨울을 재촉하는 촉촉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비 와요 지금? 네. 저 비 좀 왔습니다. 겨울비 오는 날이에요 오늘. 네. 약간 바람이 조금 스산하게 이렇게 스쳐요. 스쳐요. 네. 좀 느낌이 좀 묘하더라고요. 아, 백 변호사님. 요즘 기분 이상하신가 봐요. 저는 그냥 비가 와서 아침 우산 안 갖고 와서 짜증났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안녕하세요. 저 백성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겨울비 촉촉히 내리는 날 우리는 막 폭행 얘기하고 있었네요. 글쎄 말입니다. 재벌 3세 폭행. 노영희 변호사님이 그 여성 변호사회 이사 아니세요? 네네 맞습니다. 이 사건 여성 변호사가 이제 머리채 잡힌 건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제 어제 그 저희 여성 변호사회 이사들끼리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심하게 했었습니다. 논의를.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반의사 불벌죄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결론은 사실은 그 김현 회장님, 변협 회장님 하신 것처럼 그냥 변협에서 고발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그 피해를 당하신 여성 변호사님이나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변호사님들의 심리적인 그런 상황은 지금 그 겉으로 알려진 것이나 혹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취재해 보신 결과 그 해당 자리에 있었던 여성 변호사들이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상당히 지금 속으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금 김동선 씨가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은 것이 본인이 어제 올린 사과문에는 뭐 그 다음날 전화해서 사과했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직접 했다는 얘기도 있고 문자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제 올라온 사과문의 내용은 나는 그날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일단 사과는 했지만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 술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나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했다 정도 취지로 그냥 사과를 한 건데. 나 안에 다른. 그것도 몰랐다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어제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몰랐다는 건데요. 근데 참 이게 통상적으로 변호사라고 하면 우리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대응을 잘하겠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법을 잘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형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김동선 씨가 한화의 3남이지 않습니까? 한화라는 고객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신입 변호사들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고 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한화라는 그룹이 우리 회사랑 이제 거래를 안 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안에서 난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게 회사
그 대형 법인에서 예. 위에서 뭐 압박을 했다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렇게 충분히 느낄 만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참 이게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아니 변호사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의 가불 사건 우리 많이 다뤘지만 그 피해자들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조직 안에서는 또 나름의 약자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의 또 갑질이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 하물며 변호사도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인들이나 정말 그 부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우리가 참 열변을 토했습니다. 예, 갑질 사건 참 뜻밖의 갑질 사건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이건 처벌 결과 하여튼 끝까지 보도록 하고 오늘 얘기로 가죠. 오늘 얘기도 사실은 좀 놀라운 얘기인데요. 주제가 인터넷입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죠, 두 분? 네, 뭐 하루 종일 하죠. 하루 종일. 가끔 요즘 논란이 되는 일베니, 워마드니 이런 사이트들도 눈으로 이렇게 보신 적은 있으세요? 눈팅이라고 그러죠. 눈팅. 네, 저는 일베는 좀 눈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눈팅을 한 이유가 제 욕이 얼마나 많나. 근데 제가 얼마나 욕 먹고 한참 작년에 국정농단 때나 그 전에 청와대하고 유승민 대표가 부딪힐 때 그때 들어가면 완전히 그 욕으로 도배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진짜 내가 봐도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사실 그 당시에 캡처까지 다 했었어요. 문제 제기를 하려고. 아니 그냥 비판이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근데 이제 거의 인신모독적인 거나 혐오적인 이거 읽기도 표현. 힘든 정도 저를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그 뒤로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런 사이트들 가끔 눈으로 여론 확인하기 위해서 보실 텐데 바로 그런 사이트들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군가를 혐오하는 글이 올라오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주기도 하는 그런 글이 많이 게시되고 있는 사이트들. 이른바 혐오 사이트라면 법적으로 폐쇄를 해야 마땅하다. 아니다. 그런 사이트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게 다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마드라고 하는 극단적 페미니즘 커뮤니티가 있는데. 워마드. 이 게시판에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이제 호주에서 일하는 그 젊은 청년들의 비자가 있잖아요. 그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의 여성이 자신이 10대 소년을 성폭행했다. 호주 소년을? 네, 호주 소년을. 호주에서 아동을 성폭행했다고 자랑하는 글하고 사진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구체적인 성추행 정황을 담은 그런 글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수면제를 타서 먹여서 성추행하겠다라는 그런 글이 나오면서 수면제를 타는 장면, 그리고 잠들어 있는 소년을 성추행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사진이. 그런 데다가 거기 댓글이 나도 참여하고 싶다. 나도 흥분된다. 이런 말에 댓글이 쭈르륵 올라온 거예요. 이 여성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글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호주 대사관 등에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가서 결론적으로는 20날 그 한국 국적의 27살 여성이 호주 북부에 있는 지역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잡히는 것도 드라마틱한 것이 이 여성이 동영상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처음에 이제 이걸 올리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했다 그랬다가 안 했다 그랬다가 또 올렸던 게시글도 여러 개가 사실은 동영상 같이 올리면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성추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제 아동 착취 이런 혐의로 사실은 이제 이분을 일단은 체포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그 글 내용. 아동을 성폭행했다는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조사해봐야 되지만 글을 올린 것까지는 사실로 보고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입니다. 자,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일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목을 엄청나게 보고 저도 좀 흥분했었다. 그 글들을 내려야지 사이트를 폐쇄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을 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내가 피해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폐쇄까지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님. 한두 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들을 폐쇄하는 건 심하겠죠.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고 심하다면 사이트 폐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의 혐오 사이트들이라면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인정할 정도 수준이라면 폐쇄가 마땅하다.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님. 자, 문자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어놓고 있습니다.
일베, 워마드 이런 논란의 사이트들, 이른바 혐오 사이트는 폐쇄해야 마땅하다. 노변, 폐쇄. 아니다. 그렇다고 폐쇄까지는 너무하다 생각하시면 백변, 표현의 자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네. 근데 지금 백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글들이 혐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몇 개까지면 폐쇄고 몇 개까지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정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폐쇄를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 오히려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이트로 인해서 그 사회적 범죄를 야기하는 그런 행위들이 마치 잘한 행위인 것처럼 칭찬받고 강화되는 그런 현상. 게다가 또 이러한 그 사이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사실은 저는 매우 신중하게 사이트 폐쇄나 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이 게시판에는요, 이게 원래 미러링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여성 운동이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거예요. 미러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러링 뭐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대갚아주자,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가 얼마나 당하는 것을, 이런 식의 취지를 이제 여성분들이 만들어 오는 사이트였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원래 취지 이런 것들은 몰각이 되고, 그 개인들에 대한 분노나 오히려 그냥 그 배설적인 그런 혐오감 이런 것들이 집중되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사회적 혐오나 갈등을 야기시키고 심화시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워마드 예를 하나 들어주셨잖아요. 그 여성 체포됐죠. 호주에서 아동을 성폭행한다는 그 여성. 네, 그 여성 체포됐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이 굉장히 그 멋진 말을 해주셨는데, 어떤 기준이 거요? 뭔지 들으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셨어요. 기준. 노 변호사님. 그렇죠. 기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행위나 범죄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범죄에 해당하면 그것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되는 그리고 거구나. 지금 또 하나가 혐오 사이트 하는데 어디까지가 혐오 사이트죠? 그러니까 혐오 사이트라는 개념은 우리 아마 국민들이 청취자분들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혐오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일베가 어떻게 혐오 사이트야? 그건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진보적인 그런 매체라면 아니 이렇게 우리 진보적인 이야기를 삶을 담아주고 있는 다소 좀 무리한 글이 있긴 하지만 이런 사이트가 혐오 사이트라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근데 그러고 더 문제가 뭐냐면요. 결국 사이트 폐쇄는 누가 하나요? 국가가 하죠. 공권력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우리 대중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이트도 이건 우리들이 봤을 때 건전한 사이트가 아니고 이거는 국민들의 심경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고 범죄 악용될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는 폐쇄한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수단을 국가 공권력에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 수단이에요.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개입할 저도 것이다. 아까 그 워마드의 이런 류의 게시물을 도저히 용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의하지만 정말 작은 거 몇 가지 때문에 사이트 전체를 없앤다. 알겠습니다. 너무 나가는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 중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만 드러내면 된다. 그 사람을 체포했으니 그것으로 된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댓글. 나도 참여하고 싶다. 흥분된다. 이런 댓글을 올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특정 게시물에 대해서 그 게시물만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게시물을 올림으로 인해서 혹은 그 게시물을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오히려 오염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양산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게다가 아까 좀 전에 공권력이 개입돼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그런 시대도 아니고 어떠한 것이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한도인지에 대한 기준은 이미 판례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합의의 그래서 상식선이 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조금이라도 여기다가 터치를 가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오도된 부분이 과하다. 그렇습니다. 국가 공권력을 너무 믿으시네요.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많아지면 그 권력을 무언가 국가 공권력에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예. 악용할 수도 있어요. 예. 그 권한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부분 과거에 사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넷 실명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차라리 글 쓰려면 이름 달고 쓰자.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 이름이 들어가니까 책임을 지겠지. 그런데 그것도 위헌 판결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 실명제 자체를 위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실명제를 활용을 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였어요. 예. 그건 역시 이 사람 봐라 이런 글 쓰네? 그러면 동향 감시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인터넷 실명제를 안 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공감해요. 이런 아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에 예. 저도 하고 싶네요. 뭐 저도 같이 하고 싶네요. 이런 내용들의 댓글이 달린다는 거 엄청나게 큰 문제지만 예. 그 댓글 다는 사람들까지 일일이 다 처벌하는 거 그건 역시 공권력의 남용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혐오 사이트라고 말하는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폐쇄 조치에 들어가야 되냐 아니냐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주환님, 사회의 악이 분명합니다. 폐지해야 됩니다. 9177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폐쇄해야 된다 하셨고요. 2824님,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당장 폐쇄하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3486님, 폐쇄 반대입니다. 아무리 혐오라도 그걸 막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면 정권의 맘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범인으로 몰아잡아갈 수도 있는 이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 남태규님은 표현의 자유 지켜져야 됩니다. 법을 어기면 어긴 사람만 법대로 처벌하면 되지요. 송인재님, 사이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이트 이용 규정을 강화하면 된다. 폐쇄가 답이 아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들어오네요. 지금 여러분 일베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예, 저 사실 일베 안 들어가 봤는데 일베에서 여러 가지 극단적 표현들이 많이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세월호 문제도 있었었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한 얘기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일베 사이트가 폐쇄됐다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허용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이미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소라넷은 보십시오. 소라넷은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소라넷 폐쇄됐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에 대해서 어떤 식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공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워마들에 대해서 뭐 폐쇄하라 말아라 지금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폐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이미 우리 사회는 있다. 기준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 못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이트 그런 식의 사이트가 다시는 자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주혁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분에 대한 사고를 올리면서 한남 총인이 뭐냐 하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하 발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그 혐오 사이트. 예.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게 정상적인 것인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표현의 자유냐? 그럼요. 그 선을 넘어섰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소라는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그 사이트 자체가 범죄예요. 거기는 다 음란물만 올리는 사이트고 하기 때문에 그걸 소란의 사이트를 폐쇄한 것과 지금 이걸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절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했으면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이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좀 강화 규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지 사이트 자체를 없애는 건 제가 너무 과하다는 얘기는 계속했던 거고요. 폐쇄의 부분이. 네, 근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아까 소라넷을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전한 법상식상 어느 정도 사이트가 폐쇄돼야 되고 어느 정도 사이트는 남겨놔야 되는지 대부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아까 일베 예를 드셨는데 그러니까 일베는 폐쇄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런 사이트가 아직까지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이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용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일베라는 사이트는 허용이 되는 곳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안에서 정말 제가 봐도 막 하고 눈을 돌릴 정도로 정말 해도 너무하는 글들은 문제가 있지만 일베 내에서도 보수적인 시각에서 정치에 접근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로 지금 부지런히 마지막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이런 이른바 혐오 사이트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워마들을 비롯해서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폐쇄를 해버리자. 이게 노변 입장이시고요. 그 문제 있다. 그런 글들 문제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건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것이다. 이게 백변 주장이십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의견 30초만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청취자 문자 좀 볼게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박소연님 표현의 자유라도 아동 성범죄 같은 게 마구 올라오는 그리고 그걸 옹호하는 댓글이 달리는 사이트라면 이건 닫아야 된다. 심각한 거다. 폐쇄 동의. 반면에 이재상님 폐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거기 폐쇄한다고 거기에 있던 불건전한 생각의 사람들이 다른 사이트에 안 가겠습니까? 또 만들어지고 폐쇄는 답이 아니다. 차라리 건전하게 운영할 방법을 찾자. 예, 이렇게 또 백변 의견에 손을 들어주신 분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집계가 다 끝났나요? 집계됐습니까? 예. 자, 오늘의 지난주에 우리 팽팽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좀 확 기울어지네요. 오늘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혐오 사이트들에 대해서 폐쇄를 해야 되냐? 아니다. 표현의 자유. 폐쇄까지는 지나치냐? 여러분의 의견은 73% 대 27%. 73대 27로 폐쇄해야 한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뭐 오늘 사실 예. 시작할 때부터 예.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만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사실 아까 그 예 자체가 워낙 자극적이었고 그 예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 당연히 폐쇄해야지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크고 넓게 보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변호사님의 의견은 사실은 저희가 또 나눠드렸어요. 입장을. 그러니까 혹시 항의하실 분들은 저희 쪽으로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창신동 봉제공장 편입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공장. 대낮에도 형광등을 환하게 켜놓은 좁은 작업실에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저요? 이거 한 지가 30년이요. 저는 주로 이 주머니만 작업하고 있어요. 창신동에서 일하고 있어요. 30-40년 됐죠. 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쭉 살았으니까. 오늘 이거 만들어서 동대문 시장에 8시면 출고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됐어, 이제. 잘 정리되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1970년대 이전엔 청계천 평화시장에 모여있던 봉제공장들. 땅값이 오르자 하나 둘씩 이곳 창신동으로 옮겨오면서 지금의 창신동 봉제골목이 만들어졌죠. 골목의 쪽방에서 쉴 새 없이 미싱을 돌리던 그 재봉사들 그리고 여공들은 어느새 60이 훌쩍 넘은 나이가 됐습니다. 됐어요. 70년대는 경기가 좋았죠. 맨날 12시 땡 하면 집에 가고 통행금지 걸릴까봐 막 뛰어가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고 막 그랬죠. 이 봉제를 해갖고 우리 애들 다 가르쳐갖고 다 생활하게끔 다 만들어놨습니다. 아빠 고생 많이 했어 하고 와서 이렇게 안아줄 때가 제일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골목마다 재봉틀 소리에 원단 싣고 가는 오토바이 소리까지 북적북적하던 창신동 봉제골목입니다만 세월이 흘러 값싼 중국산 제품이 몰려들면서 공장의 숫자는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기 좋았을 때는 저녁에 6시쯤 되면 오토바이 소리가 엄청 났었거든요. 지금 너무 한산해. 그리고 너무 일감들이 없어요. 일주일에만 3번 정도 일하나? 일이 없어요, 진짜로. 작년까지만 해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고 일을 했는데 살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계통도 마찬가지고. 근데 앞으로도 일감이 조금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인 거야, 이제. 옷이야 뭐 안 입고 못 사는 거니까 열심히 더 해야지. 밤낮으로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열심히 할 겁니다. 빨간 꽃, 노란 꽃, 세월은 잘도 흘러가지만 창신동 봉제공장 사람들은 여전히 미싱을 돌리며 사라져가는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창신동 봉제공장 편이었습니다.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일부 김부겸 장관과의 인터뷰 들으시고 박승감님 어제 과메기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포항 힘내세요 하셨고 김지원님도 과메기 소비운동이라도 좀 해서 포항을 어떻게 심정적으로 도울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하셨어요. 주성학님, 이은수님, 최기륜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포항 현장 내려가서 진두지휘하는 거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하셨는데 또 다른 분께서는 그런데 갔다가 또 전에 그 어떤 공직자처럼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컵라면을 먹는다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도 함께 들어오네요. 예. 수험생들 힘내라는 문자 4680님 그럼요. 예, 고3 수험생들 힘내십시오. 변협의 김현 회장 인터뷰 들으시고는 한화의 삼남 김동선 씨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상습범이네요. 안하무인 하셨고 1319님 변호사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이번에 제대로 응징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변호사들이 합의하겠다. 이러면은 처벌 못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 합의 못하겠소 하면은 그제서야 처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마크가 턱 하고 찍힌 평창 롱패딩. 이거는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제작한 패딩인데 중소기업이 제작을 한 겁니다. 정말 돌풍 수준입니다. 첫 판매량부터 품절 대란이 일더니 오늘 이제 마지막 물량이 풀리는데 어제 백화점 앞에서 수백 명이 밤을 샜답니다. 이 패딩을 사려고요. 놀랍죠. 14만 9천 원짜리 거위털 롱패딩. 사람들은 왜 이 패딩에 열광하고 있을까?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그 심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고소영, 정우성 이런 네로라는 배우들의 스타일을 담당해온 분이세요. 스타일리스트 정윤기 씨를 연결하는데요. 연결됐나요? 예, 정윤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윤기입니다. 예, 평창 롱패딩 보니까 흰색, 회색, 검정색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네. 인기가 대체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사실 평창 올림픽 패딩이 구스다운이 어제부터 풀린다고 해서 백화점 앞에 밤을 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정판, 리미티 에디션 이런 제품들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특별한 의미가 늘 있지만 이렇게 롱패딩 때문에 줄을 밤새 서는 건 처음 보셨죠, 스타일리스트도.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운동화나 다른 걸로 줄을 서는 거 맞지만 롱패딩 다운으로 줄을 서는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 특별한 구스다운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가격대 성능비가 좋다. 이른바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나는 열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문가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이 14만 9천 원짜리 거위털 패딩에 열광하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세요? 보통 올해는 되게 날씨도 춥고 그리고 롱패딩이 올해 되게 대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창 올림픽과 함께 트렌드도 반영이 하고 리미트 에디션을 하고 소재도 깃털과 이제 솜털의 비율이 좋기 때문에 양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온성이나 따뜻한 면, 디자인 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창 올림픽 마크 때문에 이 롱패딩 가운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일단 롱패딩이 유행이었는데 네. 이거는 또 한정판이라 그러지. 품질도 그렇죠. 좋은데 가격은 싸지. 네네. 여기에다가 올림픽 마크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소한 가치가 되게 있으면서도 기능적인 면도 있죠. 옷이 따뜻하면서 또 트렌드도 방영하면서 올림픽 기념자 그리고 품질 면에서도 되게 이 헤비다운 롱다운이 조금 더 이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거죠, 겨울에.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뭐냐면 네. 지금 가성비 얘기하는데 가성비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었던 게 10만 원대 가성비 좋은 거위털 롱패딩들이 요새 꽤 많아요. 근데 그것들은 이 정도 열풍이 불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한동안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래서 고가 브랜드 정말 비싼 패딩들이 돌풍이 일으켰잖아요. 그때 청소년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왜 이렇게 부모님 쪼르니 이렇게 물어보면 마크 때문에요. 그 브랜드 그 마크 단 걸 입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평창올림픽 이 롱패딩에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건 그러면 이거는 역시 그 마크가 명품 마크를 대체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평창올림픽의 리미티드 에디션 마크면서 좀 나만의 소장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한정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오죠.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제품들이 리퀘어서 나오지만 이번 제품은 소량과 이 한정 수량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것 같고 평창올림픽의 의미를 더 갖는 것 같습니다. 의미도 있고 하니까. 네.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이거 안 사면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심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콜렉터들 있죠. 뭐, 리미티 에디션을 좋아하는, 열광하는 분들이 더욱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수집하고 또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분들이 더욱더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요즘 평창 롱패딩뿐 아니라 각종 롱패딩이 많이 보여요. 아까 트렌드라고 하셨는데. 전에는 운동선수들 아니면 뭐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주로 입던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통짜 롱패딩에 열광하는 건가요? 왜 트렌드예요? 올해 트렌드가 그 해외 컬렉션도 많은 서울 컬렉션 디자이너들이 올해는 되게 매우 추면서 이 롱다운 코디네이션이 많이 나왔습니다. 컬렉션에서도. 그래서 좀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실용적이면서 거리에 스트리트 문화를 좀 선도한다는 룩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하프나 셔츠 같은 거 많이 나왔죠. 롱다운 같은 게 이번에 처음 선보여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군요. 우리가 특히 추워서 뭐 이런 건 아니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롱다운이 되게 많이 나고요. 그래서 거리나 또 이런 하이스트리트 룩에서도 많이 선보이겠습니다. 많은 디자이너 브랜드 컬렉션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브랜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지금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하나 아쉬운 건 롱패딩만큼 평창올림픽 자체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정인규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평창올림픽에 관심을 더 많아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의견입니다. 예, 평창 조직위원회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중소기업이 만든 패딩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걸 보면서 저는 중소기업들도 좀 힘냈으면 좋겠고. 네네. 평창 올림픽도 요즘 사실은 좀 시들한데 더 힘냈으면 좋겠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청취자 2458님의 질문인데 요거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질문. 네. 이 평창 롱패딩을 우리 정윤기 씨가 스타일링 하는 스타 중에 어떤 분한테 제일 좀 입혀보고 싶으신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가? 이런 질문. 답변 가능하세요? 네. 평창올림픽에서 뭐 여러 스타일도 있지만, 저는 장동건 씨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 장동건 씨입니까? 되게 실내적인 얼굴의 이미지에다가, 평상시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장동건 씨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게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동건 씨. 장동건 씨도 구하기 힘들걸요, 지금? 네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말씀드린 대로 평창 롱패딩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 자체에 대한 좀 열기도, 국민적인 열기도 살아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정윤기 선생님 오늘 사실 감기 걸려서 지금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는데 예, 생방송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스타일리스트 정윤기 씨였습니다. 그
값싸고 질 좋다는 평창올림픽 패딩. 청취자 강진님은 귀순병사한테 한 벌 입혀주고 싶다 하셨는데요. 저는 포항 시민들께 입혀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도 마음 졸이고 계실 그분들, 특히 오늘 예비 소집하는 수험생들 따뜻한 패딩 건네면서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비 소집 잘 치르고요. 내일 수능 아무 일 없이, 아무 지진 없이 무사히 마치기를 기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흥해읍 일대는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예,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지났지만 고통은 진행 중입니다. 여진 계속되고 있고요. 1168명의 이재민이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능 시험을 치러내야 합니다. 다만 정부의 빠른 상황 판단, 또 초기 대응 덕분에 더한 혼란은 막았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 첫 순서 그 빠른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큰 과제를 안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요새 밤잠은 좀 주무세요? 예, 저보다는 정말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하고 그렇죠. 포항에서 고생하시는 이재민들이 더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뒷바라지 한다고 하지만 여기저기서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혼나고 계세요. 예. 지금 일단 포항 상황은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받고 계세요? 일단 아마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고통받던 이재민들께서 예. 오늘 22가구입니다만 오늘부터 일단은 그동안 LH공사 등에서 마련해준 이제 임시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텐트에 계시던 분들 가운데 집이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분들은 LH공사의 주택으로 LH공사에서 이제 제공한 임시 거주지면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분들은 지난번에 흥해체육관에서 많이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다 조금 부족하지만 각 가구용 텐트를 치고 이제 방역도 해서 그리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포항 보면서. 예, 결국은 정말 내일까지 수능 시험을 칠 때까지는 더 이상 예진이나 이런 게 나지 않아서 그렇죠. 학생들이 차분하게 시험도 잘 치르고 그리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기가 지금 그걸 제일 그렇죠. 걱정이죠. 지금 그렇죠. 사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마련해서 이재민들 옮기고 이런 것들이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네네. 지진은 이게 나면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 그렇습니다. 힘으로. 지금 여러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 났을 때 피해를 줄이고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 극복하는 것뿐이지 그걸 미리 예측한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죠. 이웃 일본을 보더라도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일이 큰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텐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요, 장관님 혹시라도 혹시라도 내일 시험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그럼 해당 지역의 그 지진이 난 해당 지역의 학생들은 일단 대피를 하는 거죠. 시험 치다 말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워낙 이제 미진, 잠깐 진동을 느낄 정도라면 시험을 속행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일단 감독관께서 그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라. 그리고 그 조치에 따른 피해는 이런 책임은 절대로 감독관 선생님들한테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혹시 예진의 여파가 난다면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데가 이제 포항 지역이니까 교육부총리께서 직접 아마 포항에 내려가셔서 고사 본부가 아마 차려지는 그 교육청에서 같이 상황을 같이 점검하실 겁니다. 내일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아예 포항에 가서 진두지휘를 하시는군요. 가 계셔서 혹시라도 무슨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판단을 내려주시고 그 소위 감독관 선생님들이 큰 부담 없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겁니다. 지금 발표를 보니까 만약에 수험생들 중에 이제 시험을 못 치르는 여진으로 시험 못 치르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데 아마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의 안전이니까요. 그들이 여러 가지 참 포항 학생들로서는 여러 가지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주거도 안정이 안 되고 우선 각 학교마다 지금 휴교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 시험을 친다는 게 학생들한테는 가혹한 일이지만 그러나 뭐 전국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학생들이 이런 이 자연재난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 피해를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혹한 일이죠.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준비는 교육당국은 교육당국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가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별도의 구제책이라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형평성 차원에서 아마 이제 결국은 이제 사회적으로 혹시 그런 학생들이 뭐 그것 때문에 혹시 특혜를 받지거나 뭐 이런 오해가 있을 텐데요. 뭐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을 거고요. 누가 보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 상식선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거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단계인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내일 수능이라는 행사 자체가 특히 또 지진 때문에 일주일 연기된 이 행사가 어쩌면 국가적 행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무사히 잘 치러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 뭐 온 국민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 그렇게 지진이 또 여진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정도로 복잡하게. 그렇죠. 그러나 뭐 자꾸 정부로서는 최악의 어떤 행동 지침이랄까 이거는 이제 마련해서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정부도 학생들도 또 국민들께서도 이 상황은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차분히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지녀주시는 게 그나마 어떤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가장 좋은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취자 공공수님 외에 여러분이 좀 궁금하시다면서 문자를 주고 계세요. 네. 그 수능 일주일 연기라는 그야말로 초유의 결정. 이게 김부겸 장관의 현장 시찰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진짜 가보니까 영 안 되시겠던가요, 그때? 이게 조금 우선 뭐 제가 결정했다는 거는 과장된 거고요. 저희들이 우선 뭐 이제 이재민 수용소라든가 이런 데서 그 학부모들의 항의라든가 혹은 차 안에서 쭈그리고 그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보긴 했지만 이 심각성은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계시던 교육감님, 교육장님들하고 학교장 선생님들 또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모이셔서 내일이 시험인데 그 전날 집에도 못 들어가는 이 학생들을 데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라고 한다는 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제자들한테 참 그런 욕을 못하겠다라는 어떤 정말 절박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그런 들으신 내용을 거예요, 현장에서. 교육부총리께 저도 저 나름대로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이 6천 명 가까운 포항 지역 학생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강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머지 국민들이 또 나머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좀 불편을 감내해 주신다면 이건 연기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건의를 교육부총리께 드렸죠. 그래요. 근데 이제 수능 연기라는 게 사실은 원치 않는 수험생도 있을 수 있고 또 수능일 기준으로 해서 각종 일정을 짜놨던 업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혹시 더 커지면 내가 책임을 떠안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고민 같은 건 그 순간에 안 드셨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쵸. 이게 뭐 특히 심지어 현장에 계시던 그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교육감님도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포항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혹시 이 문제에 혼란에 빠지면 어떡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천 명의 학생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찌 보면 그들이 개인이 당한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종의 천재지변이라는 거는 그들이 당한 불행인데 그걸 우리 외면하고 나머지 59만 명의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조금 불편함을 견디시면 되지만은 그 학생들은 만약에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 거는 평생에 그게 한이 되지 않겠어요? 장관 인기 이런 거 따질 겨를은 당연히 그런 거 생각 안 하셨던 현장에서 그걸 한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빠른 결정하셨고 또 재난 문자가 빨리 전송된 것도 잘하셨다. 그거는 기상청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걸 느껴서 예. 시스템상 그런 전국적 전화는 기상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기상청이 이번에 잘 대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조주 형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시험 연기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런 지금 격려의 문자들 보내주고 계세요. 김부겸 네, 감사합니다. 예. 행자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장관님 이제 앞으로가 걱정인데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분석도 나오고 대책도 나오고 이런 와중에 네. 포항의 지열발전소가 이게 지진하고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할 때마다 지진이 발생해왔다는 이런 데이터도 보고가 되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상용화된 지열발전소는 아니고요. 2010년부터 이제 뭐 서울대학교 지질자원연구소 등의 정부기관하고 민간이 합동으로 이제 R&D입니다. 연구를 하는 도중인데 예. 물론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는 사실이겠죠. 그 물을 주입했을 때 그 인근에 예. 어떤 그 지진이 관측이 되었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산업부에서 뭐 본인들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어물쩍 덮으려다 이를 더 키웠다입니다. 그래요. 김 선수의 막말 파문, 이 하나 측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막말이 처음 알려진 게 지난달 초입니다. 한 달 된 거예요. 예, 일부 대화 내용이 캡처가 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가 됐거든요. 예. 이때부터 막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 측이 일본 미야자키에서 훈련 중이던 김 선수를 귀국시킨 시점이 거의 한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예. 그나마 이때 김 선수를 통해서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으면 되는데 벌금형만 내리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노한 팬들이 대화 내용을 더 공개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더 추가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건데요. 급기야 팀 내 선수들까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난 다음에야 방출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팬심, 민심이 다 돌아서고 난 뒤에야 그렇죠. 그럼 방출하겠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들이 SNS 막말로 논란이 된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에요. KT 장성우, 기아 윤환주, 이진영, 두산 최주환. 맞아요. 팬들을 비하하거나 정치 성향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됐는데 대부분 벌금이나 자격정지 3개월, 1군 제외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거예요. 사전에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했으면 엄격하게 처벌했으면 다른 선수들이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 그러네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주전 선수다 보니까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문자들도 들어오는데 어쨌든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사태가 커졌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세상 착한 척. 효자인 척, 철든 척, 모르는 척, 팬들을 농락했다입니다. 척. 네. 너무 지금 심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게 제 얘기가 된다 그러면 심하다는 표현을 들을 만한데요. 김 선수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래요? 여성 팬과 메신저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언론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빠 인터뷰한 거 봐. 꽤 재수없지? 세상 착한 척, 효자인 척, 철든 척, 모르는 척, 때론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보고 재수없지 그런 거예요? 네. 아유, 솔직하네요. 솔직하다기보다는요. 왜 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느냐면요. 김 선수는 오뚜기라고 불렸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솔직하다는 건 물론 아시죠? 예. 부산공고나 동의대를 거쳐서 2012년 7라운드 60순위로 지명이 돼서 하나에 겨우 입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적이 부진해서 방출이 됐거든요. 현역 군복무 독립구단 3년을 전전하다가 다시 하나에 재입단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언론들이 그의 입단, 그걸 성공담을 크게 보도를 하면서 김 선수가 그때 인터뷰할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다. 그래서 헬멧 안쪽에 지금이라는 글자를 써놨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에 팬들이 더 감동하고 더 응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척척척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나 재수없지 할 정도로 난 거짓말했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퍼거슨의 경고는 아직도 유효하다입니다. 영국 축구의 명장. 예, 맞습니다. 퍼거슨 전 맨체스터 감독인데요. 2011년 웨인 루니가 SNS에서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거든요. 그때 루니한테 트위터는 시간 낭비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그냥 시간 낭비야 이런 뜻보다는 공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들 팬들과 소통하고 싶은 욕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팬은 가족이 아닙니다. 응원하긴 하지만 감시자이기도 합니다. 예, 예.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공인으로서 자기 관리를 정말 엄격하게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원석 선수 사적인 대화인데 이거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조종현님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민들이 사랑하는 팬들이 사랑하는 야구 선수의 힘으로 안 된다는 의견까지 좀 팽팽하네요. 입으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한화그룹 김승영 회장의 삼남이죠. 김동선 씨의 이름이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변호사들을 상대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슈퍼갑질을 했다는 건데 대한변협이 어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협 김현 회장 오늘 첫 순서로 만나보죠. 그리고 어제 여론을 달궜던 또 하나의 사건 바로 워마드 성폭행 사건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애청자 여러분, 특히 포항의 이재민 여러분, 지난밤 편히 보내셨습니까? 오늘로써 지진이 발생한 지 딱 일주일이 됩니다. 아직도 10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수험생들, 불안함 속에 시험을 치러내야 합니다. 여진이 일어나면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 졸이는 심정이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도 오늘 꽤나 마음을 졸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에 10달가량 이어진 헌재 소장의 공석 사태가 과연 오늘은 해결이 될지 아니면 또 연기가 될지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험난해진 미국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 85명, 85명이 미국에서 무더기 입국 거부를 당했어요. 네, 85명의 우리 국민들이 지난 19일에요. 애틀랜타 공항으로 미국에 들어가려다가 거부를 당했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통한 관광비자 이스타라고 하는데 그걸로 입국을 하려 했는데 입국 목적이 다르다 이런 이유로 이런 조치를 당했다고 하네요. 그들이 써낸 것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미국 내 체류 주소를 잘못 기입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는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 돌아오고 나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 미국이 항공편 입국자 보안 규정을 강화한 뒤에 한국인 여행객이 한꺼번에 이렇게 입국 거부를 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범죄 혐의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가 알 수 없는 상황. 파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85명이 입국 거부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조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근데 미국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미국행이 막힌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 또 LG전자 세탁기를 두고 120만 대 초과 물량에 대해서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월풀이 삼성, LG를 겨냥해서 제기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라고 하는데 그 청원에 따른 심사 결과죠. 월풀은 그 애초에는 일괄 50%의 관세를 요청하긴 했지만 일단 120만 대 초과 물량에 대해서만 고율 관세를 두기로 했고요. 최종 결정은 6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됩니다. 미국 무역으로는 이렇게 마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를 또 보여주네요. 네.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의식을 찾은 귀순 병사의 입입니다. JSA를 통해서 귀순한 북한 병사 다행히 의식은 회복을 한 거죠. 대화가 가능한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요. 귀순 당시에 복부, 폐 등의 대여섯 군데 총상을 입었죠.
두 차례 큰 수술을 받았는데 위험한 고비는 일단 넘긴 것 같습니다. 북한 병사 요청에 따라서 한국 TV를 틀어주고 또 무사히 한국에 왔다 이런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병실에는 태극기까지 걸어줬다고 하는데요. 해당 병사가 자신을 25살 오아무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름도 얘기했어요. 이 점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치 이국종 교수가 오늘 오전 11시에 귀순 병사의 수술 상태 등을 브리핑할 계획이거든요. 한번 지켜보시죠.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분열 직전에 멈춰선 국민의당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끝장 토론 있었습니다. 2시부터 7시까지 경론이 이어졌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 연대를 넘어선 통합을 거듭 강조했고요. 안철수 진영은 이에 가세를 했죠. 반면 호남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는 반발이 거셌는데 특히 정동영 의원은 통합을 거론하지 않겠다던 안 대표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과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아예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안 대표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결국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는 가능하다. 선거연대는 추후 논의하자. 이러한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그쳐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끝장 토론이었는데 끝장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포항 지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던 수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복과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진앙지 인근인 포항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관련성이 미흡하다지만 일단 추가적인 일단 실험이라든가 공사는 일체 중지했습니다. 다만 외국의 전문가들까지 초빙을 해서 빨리 정밀 진단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규모가 제법 큰 지진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한 100만 톤 이상의 물 주입이 쭉 외국의 사례로 보면 그런데 지열정에 그동안 한 3천 톤 정도 물을 주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전국의 진동이 전달될 만큼 그런 큰 지진 또 그런 에너지를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게 현재 판단입니다만은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이상 빨리 적극적으로 정부가 그런 연관성이라든가 과학적인 인과성에 대해서 빨리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점검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일단은 직접적인 영향은 미흡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전국적으로 그런 에너지가 전달되려면 이 지각의 판에 있어서의 큰 충돌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서 달리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외국의 전문가까지 초빙해서 빨리 저희들이 과학적인 정밀 진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지진에 관한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장관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남은 우리 앞으로 발생할 지진들 우리가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니까 이런 장기적인 대책들은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재 선생님 마지막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실래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김부겸 장관님. 무엇보다도 지금 거기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이재민들 그리고 포항 시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원봉사나 선거 모금에 적극 좀 참여하셔서 포항 시민들 또 이재민들이 외롭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 정말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온 국민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계속 좀 포항 과메기도 많이 좀 사주시고요. 과메기도 많이 사 먹겠습니다. 고생 좀 계속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 수능이잖아요. 네, 오늘 예비 소집이 전국적으로 다시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일 비와 눈 소식이 또 있네요. 이번 수험생들은 지진에 비와 눈까지 참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 됐어요. 수험생 특히 포함 지역 수험생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안 좋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 청취자들이 막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자로 계속 보내주시고요. 행간 들어가죠. 어제 야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김원석 선수의 갑작스러운 방출 소식이었는데요. 이 SNS상에서 막말을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니까 그쵸. 결국 한화 측이 김성수를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일종의 방출을 한 거죠. 예. 이 SNS 막말로 방출까지 된 한화 김원석 선수.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김원석 선수 SNS에서 뭐라고 했길래 이런 거예요? 저도 내용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요. 뭐 야구 선수하면 최소한 자기가 소속된 팀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자기 팀을 무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팀 동료를 잘생긴 XX 다 죽어야 돼. 뭐 트레이드 잘 갔어. 다른 팀으로 가길 잘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잘생긴 XX? 네. 그러니까 연고지가 대전이거든요. 네, 하나. 그러니까 충청도를 멍청도라고 부르면서 지역 컬러랑 나랑 안 맞는다 이런 지역 감정까지 드러냈습니다. 또 자기 팀 치어리더를 향해서 예. 우리 팀 치어 안 그래도 제일 X같이 생겼는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세상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제인이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빨갱? 네. 이게 빨갱이라고 하는 표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 내용은 김 선수가 지난 7월부터 팬클럽 여성과 비공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한 말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공개 메시지는 아니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까톡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로 주고받은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은 것을 이 여성이 다른 친구한테 그걸 보여줬는데 그게 캡처가 돼서 온라인 되네요. 커뮤니티에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팬들의 공분을 사면서 결국은 이렇게 방출까지 된 겁니다. 물론 사적인 대화 내용이라고는 합니다만 일단 공개가 된 이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팀에서는 뭔가를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방출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뉴스의